최경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슈 언박싱 시간입니다. 신장식 변호사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먼저 박 기자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주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62명 발생했는데요.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 일별로 보면 950명, 1,030명, 718명, 880명, 1,078명, 1,014명, 1,062명 등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는 양상이고요.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도 벌써 4차례입니다. 신규 확진자 1,062명 가운데 지역 발생도 1,036명, 1,000명대가 됐고 해외 유입이 26명인데요.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여전히 수도권이 많습니다. 서울 393명, 경기 300명, 인천 64명, 수도권이 757명이고 수도권 이외 지역을 봐도 경남이 43명, 부산 39명, 경북 31명, 울산, 충북 각 30명, 제주 27명, 대구 20명, 강원 18명, 충남 16명, 전북 12명, 대전, 전남 각 5명, 광주 3명입니다. 오늘도 보면 종교시설, 금융회사, 반도체 회사, 스키장,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고요. 최근 2주간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불명 환자 비율 25%에 달했습니다. 예, 그 1,000명대가 또 나왔습니다만은 뭐 조금 위안이랄까요? 그 코로나 검사자 수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죠. 오늘 네. 같은 경우 5만 명 넘었었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게 검사자 수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00명대 초반 내지는 800명에서 1,000명대 초반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위안을 삼을 만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실은 저도 어제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을 만나야 될 주말에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 5시 반, 6시경에 그 선별진료소, 네. 임시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오전 9시경에 벌써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워낙 깜깜이나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K방역의 핵심이 테스트, 트레이스 즉 추적하는 거 그다음에 트리트, 치료, 대응하는 거 요런데 트레이스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온 것이 이것이 계속해서 이 감염자들, 확진자들을 더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 임시 선별 진료소 이걸 통해서 170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라고 이건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성과죠. 예.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좀 간다면 속도는 좀 느리지만 희망을 좀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그 지난주 그 휴대폰을 통해서 추적해봤을 때 그 활동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주 첫 주면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또 희망적인 예, 이야기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저지난주에는 2.5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통해서 확인한 이동량이 줄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좀 줄어들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연말연시이긴 하지만 뭐 어디를 가기보다는 그냥 연말연시에 가족과 함께 있거나 가족들 간에서도 거리를 두고 각자의 방에 함께 각자의 방에 있어보자 이런 분위기들이 전 전반적으로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3단계 얘기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마지막 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미용실로 사람들이 몰린다. 왜냐하면 3단계 되면 미용실도 못 가니까 미리 네. 미리 머리를 하자 또 이런 분들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갈 때가 돼가지고 예약을 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미용실이 예약이 다 차고 있다고 합니다. 3단계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미용실 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3단계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진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같은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미용실, 독서실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요. 백화점과 대형 아울렛도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은 화요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을 다 하고 있죠. 근데 이 학교 수업이 안 되는 상황, 원격 수업 해야 되는 거고요.
종교 활동도 영상으로만 되고 스포츠 경기 중단돼야 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은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렇게 3단계로 우리가 정해놓은 이거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냐 이런 걸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식당 내 식사 같은 경우는 3단계 지침에서는 밤 9시까지는 손님을 한 8제곱미터 그러니까 2.42평당 한 명씩은 받을 수 있습니다. 9시 이후에는 매장에서 먹는 게 금지가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표준 상황을 가정한 매뉴얼이고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3단계로 가게 되면 식당에서 아예 먹지 못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좀 논의를 좀 하고 있고 아예 포장 배달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트 같은 경우 또 대형마트 같은 것도 영업을 금지하는 현행 3단계 지침 이걸 좀 다소 완화를 해서 생필품 판매는 허용하되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인원 제한 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3단계 가는 걸 준비를 하면서 세부적인 것들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3단계 갔을 때 기준,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을 보면 당구장 표시를 딱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의료 체계가 가능한, 수용 가능한 정도 수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주요하게 보는 건데요. 기저질환자나 고령자하고. 근데 현재 보면 병상을 그래서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도 굉장히 뭐 학교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까지 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료 체계를 좀 의료 체계 안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좀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에 하나 사실 이제 3단계에서 핵심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집에 있어라는 거예요. 아주 불가피한 게 아니면. 그러니까 2.5단계는 가급적 집에 있어라인데 3단계 핵심은 원칙적으로 집에 있어라 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3단계로 간다면 기존의 정부의 재정정책 이거 완전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3단계 정도로 간다면 그냥 긴급 재난지원금 수준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기본소득에 가까운 정도로 경제활동이 올스톱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그런 정도의 재정대책, 경제대책을 함께 구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요.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내용은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이유는 뭐 6가지 혐의 중에서 4가지 정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사실 17시간 30분에 걸친 밤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이 징계 혐의, 그러니까 이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또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이 4가지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고요. 반면에 언론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 조사 방해 이건 사유가 있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긴 시간 동안 심의 끝에 정직 2개월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 즉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사실 굉장히 큰 불균형이 있습니다. 예. 징계 사유 제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부에서 공고된 그 검사들 징계 이 내용을 전부 다 110건인데요. 살펴봤어요. 그중에서 정직 이상이 41명 정도 정직 이상을 받았는데 정직 2개월은 어느 정도냐 하면 딱 2건이 있는데요. 수사 중에 부적절한 언행, 욕설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 정직 2개월이에요. 그다음에 직무와 유관한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정직 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해임이나 면직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직 2개월을 했느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결국 나는 교수다. 거기 교수님이 로스쿨 교수가 2분 계시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게 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태도로 봤을 때 가처분에서 인용되지 말아야 된다. 본안 소송에서 이거 취소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교수 두 분이 우선적으로 고려한 징계 양정이 아니겠느냐. 예. 지금 소송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윤 총장이 이제 징계 불복 소송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대통령 상대냐 물었더니 대통령 상대가 맞다 했다가 오늘은 말을 바꿨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론이 좀 부담됐던 모양이에요. 수습한 거죠. 긴급한 수습입니다. 예. 그랬는데 이게 본안 소송은 뭐 따로 있는 것이고 일단 징계 무효 소송, 집행정지 소송 먼저 낼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낸 거죠. 어제. 같이 낸 건데 이게 예. 지난번처럼 인용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도 인용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예. 보이는데요. 일단 당시에 문제됐던 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절차 보장이 다 충분히 됐느냐. 감찰 과정에서 직무정지 지난번에 직무배제 됐을 때 그것을 이 과정에서 절차가 충분히 보장이 됐느냐. 근데 이거는 대통령까지 나서셔가지고 절차 보장 확실히 해라. 특히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사실은 뭐 증인에게 뭘 물어볼 권리나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보장해주고 심리도 2번이나 하고 했기 때문에 절차 보장 충분히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기제 공무원인데 실질적으로 그 임기가 단축되거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직무배제가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직 2개월이란 말이죠. 따라서 현재로부터 아직 그 한 8개월 7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직 2개월로 임기제가 훼손될 몰각될 가능성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 보면은요.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형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만약 직무정지를 인정을 해주면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정직 2개월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처분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딱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언론에서 왜 이 부분을 잘 보도하지 않을까. 이거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99.9%거든요. 신 변호사 말대로 만일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네. 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부당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론이 네네. 반추미애로 돌아섰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고 네. 그리고 대통령하고 지금 대립 구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추미애 장관과 대립 구도가 됐으니까 네. 이러면 여론도 윤석열 총장 쪽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제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 때 나와서 대통령 인사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나는 자리를 지킨다. 이제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인사권자의 의사가 신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두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는 건데 신임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이미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 이거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죠. 사실 그리고 또 그 가처분도 인용되지 않고 한다면 그다음에 갈등의 한 축이 사의를 표했어요. 예.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선택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나는 개나 키우란 말이냐 이래가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이 글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재가를 한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 절차상으로 보면 절차대로 쭉 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맞서고 계속 싸우려는 그런 모습 이거 좀 보여질 것 같고 추 장관도 지금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 팽팽하게 맞서던 분위기가 지금 약간 느슨해졌습니다. 여기서 윤 총장이 계속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 스스로 말을 뒤집었어요.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라고 어제 얘기했다고 오늘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다 하고 기자 탓을 하고 언론 탓을 하고요. 거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에게 그 공무원이 당신하고 싸우는 거 맞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윤 총장 측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워딩이 바뀐 것 같은데. 네. 추미애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어제 연가를 냈다고 해요? 네. 그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선은 오늘은 출근했습니까? 네, 예정대로 이 공수처 추천위원회 거기에 나와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전해드린 그 취재 내용을 좀 들어보면 표정이 밝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계속해서 지금 일정이 내년 1월 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검찰 인사 문제도 사실 저희가 돌이켜 보면 1월 8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검사장 인사가. 그렇죠. 뭐 그것까지는 다 수행을 할 거다.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누구를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시간상 그때까지는 추미애 장관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한 가지 또 봤던 게 공수처 출범 때까지 보는 게 아니라 했는데 오늘 공수처 추천위 회의가 조금 연기가 되면서 28일 속개하기로 하면서 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정상적인 법무장관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을 때는 청와대에서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단 말이죠. 네네. 계속 일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숙고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청와대에서 수용한 거 아니냐. 저 사퇴 의사를 예. 수용한 거 아니냐? 예. 저도 그렇게 뭐 결단을 높이 이게 뭐 퇴임사를 바치는 것 같은 말씀을 사실은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예. 결단 높이 평가하고 당신이 아니면 못했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근데 이제 끝까지 마무리해라라는 게 이제 마무리가 어디까지냐 소임을 다해달라 마지막까지 이것도 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대체로 지금 뭐 아까 박정호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검찰 고위급 인사까지 1월 달에 고위급 인사 검사장급 이상 인사 그다음에 길어지면 사실 2월 초에 검사들 일반 검사들 인사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끌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적어도 공수처장 추천 대통령께 공수처장 2명을 제청하는 거 추천하는 거 그다음에 검사장급 인사까지는 해야 안 그러면 인사를 못 해요. 글쎄요. 예.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검찰 반발은 어떻게 될 건지. 근데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 지점일 거예요. 근데 신임 법무부 장관이 와서 예. 인사를 하기에는 오히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을 본인이 다 떠안고 가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분의 그 추미애 장관의 네. 성품상 신임 장관이 와서 첫 인사부터 파열음이 나게 하는 것보다 인사까지 딱 해놓은 검사장급 인사까지 하고 본인이 다 떠안고 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도 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검찰 개혁에 그리고 검찰의 개혁을 위한 인사에 추미애 장관이 끝까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부터 신임 법무부 장관 뭐 하마평들이 나오던데요? 그 언론이 좀 빨리 쓰고 싶은 거 아닐까요? 네. 네. 뭐 이미 다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뭐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네. 또는 소병철 의원이라든지 또는 지금 차관 이용구 차관이 이용구 승진 차관. 인사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보죠. 하여튼간에 이게 지금 이미 가처분 심리 일정이 잡혔단 말이죠. 12월 22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로 잡혀서 아마도 이거와 관련돼서 결정이 23일 늦으면 24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23일 날은 또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도 있어요. 그래서 23일 날 법조 기자들이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예. 그리고 오늘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5차회의가 있었는데 민주당 간부회의 때 보니까는 오늘 반드시 한다. 네. 그런데 또 미뤄졌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자들도 오늘은 되지 않겠냐 다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5차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병수 국회의장이 야당 위원 추천을 요청을 했어요. 지금 보면 야당 추천위원 가운데 한 명이죠.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빕니다. 근데 한 명이 벼도 그동안 민주당의 얘기는 이거는 할 수 있다. 그건 뭔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결론 낸 거 보면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 추천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동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주목되는 게 오늘 추미애 장관도 박병석 의장의 야당 의원 추천 제안을 받아들이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28일 날은 결정이 납니까? 28일 날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장치를 걸었더라고요. 하나는 추가로 추천된 위원들은 추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할 수 없다. 의결에만 참여해라. 나 추천할 시간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못하게 일단 그런 거 좀 막은 거죠. 지연 작전 못하게. 예. 글쎄요. 뭐 징계위원회도 4일 날 한다고 했다가 10일 날 한다고 했다 15일 한다고 했다 계속 미뤄지고 연기됐으니까 예. 이것도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8일 날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천위원이 7명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게 뭐 어떻게 조문에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네. 징계위원회 때도 그 뭐 7명 다 채워야 된다. 예비위원 왜 안 채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없고요. 과반되면 시작할 수 네. 있고 해서 그 추미애 장관께서도 박병석 의장의 뜻을 존중해 주자. 그다음에 야당도 뭐 법도 개정됐는데 얘기 들어주자. 뭐 이런 그러니까 위법 상황이기 때문에 28일로 옮긴 게 아니라 네. 자 존중해 줄게. 그럼 28일 요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뭐 네.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야당에서 계속 공세를 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싹 무마시키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제 28일 날 만일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2명의 후보를 추려가지고요. 그 중에 1명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면서 될 텐데 실제 공수처 조직이 실제로 수사나 기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직으로서 운용이 되려면 검사들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실은 여기에도 복병은 하나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에도 야당 추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가 이제 23명 공수처 검사들을 어떻게 뽑을 거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야당 추천 위원들은 뭐 이렇게 불을 보듯 뻔한데 저 민변이다 뭐다 해서 추천된 수사관들에 대해서 딴지 검사단 수사관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않을까 매우 강력한 반대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뭐 또 걱정이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 아니면 뭐 변호사가 쭉 있었던 분들 이런 네. 분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현직 검사들도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차출입니까? 검사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지원은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네, 검사들이 가겠다. 하면 그 조직에서 글쎄요. 왕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예비위원으로 본인이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으로 실질적으로 추천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공기가 싸늘하고 이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힘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검찰 조직 내에서는 공수처로 가는 검사, 현직 검사가 공수처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그 조직 내 왕따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왕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신장식 변호사님이 2번이나 썼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싸늘하지 않을까 시선이. 예, 그러니까 그 현직 검사들이 뭐 아무래도 수사를 해왔던 경험이 쭉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판사 출신 변호사가 또 다른 수사관들이 지원을 한다 해도 함께 해야 되는데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현직 검사가 저 공수처 가겠습니다라고 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 다시 한번 차가운 시선. 참, 어떻게 될지 근데 뭐 모르겠네요. 또 보면 이 바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검찰 출신 또 수사 능력을 또 갖추고 있는 변호사님들도 꽤 많이 계세요. 예. 특히나 이제 윤석열 총장 들어오면서 특수부 중심으로 인사가 쫙 이루어지면서 이 조직에서 나선 그래서 다시 검찰이나 또는 수사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꽤 이렇게 연차가 있으신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공수처는 어쨌든 가시권에는 들어왔습니다만은 네. 세부 일정으로 봤을 때 그럼 뭐 올해는 안 될 거고요. 올해는, 예. 내년 글쎄요. 1월 달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관까지 다 하려면- 검사 수사관까지 다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다만 28일 날 결정이 나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박정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야노 공장 먼지 아이고 죽겠다. 우양이 우야노 우양이지.